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정우 씨가 이상해요.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해놓고는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이미 악몽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일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0살에 결혼해서 한 명의 딸을 낳고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어요. 딸 미영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딸을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보험금과 제가 하는 청소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미영이가 착하게 자라줘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미영이는 한 번도 저에게 투정을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도우려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를 벌었죠.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제 삶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딸이 매달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요. 저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딸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26살이 되던 해에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첫인상부터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온 모습을 보고, 아, 우리 미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미영이를 정말 아껴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와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저에게도 자주 안부 인사를 했어요.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제 생일에는 항상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정우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살다 보니 딸이 결혼해서 시집가면 완전히 혼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우가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위를 두면 딸도 행복하고 나도 외롭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미영이와 정우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정우는 정말 세심했어요. 저의 의견도 물어보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줬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는 저에게 꽃다발까지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미영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정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게 선물을 사다 주고 주말마다 미영이와 함께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가끔은 제가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죠. 정말 자식보다 더 잘해줬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미영이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 정우도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어요. 저는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가끔 미영이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면 제가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우는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우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날은 미영이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우가 먼저 퇴근해서 왔어요. 평소에는 미영이가 있을 때 주로 대화를 했는데 그날은 정우와 둘이서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죠. 정우가 차를 한 잔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한 말투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야? 미영이나 아이에게 문제라도 생긴 거야? 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에 장모님을 모시겠다는 사위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되물었어요. 정말이야? 내가 가서 살아도 괜찮겠어? 정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님. 사실 미영이와도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미영이가 어머니를 자주 뵙기 어려울 텐데 함께 계시면 서로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정우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위가 있다니 제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젊은 부부가 장모와 함께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우야, 고마운 마음은 정말 크지만 젊은 부부가 장모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들끼리 편하게 살아라. 그런데 정우가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특히 밤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우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가끔 밤에 몸이 아프거나 할 때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미영이 생각은 어떨까?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영이도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사실 미영이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확 풀렸어요. 딸도 원하고 사위도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잠시 후 미영이가 검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정우가 저와 나눈 대화를 미영이에게 말해주니까 미영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좋아요. 엄마가 계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의 반응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늘 혼자 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딸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다니. 게다가 사위가 먼저 제안해 준 거니까 더욱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짜인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정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일주일 만에 저는 딸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설렜거든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정호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나 봅니다. 이사 당일 정호가 직접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제 짐을 옮겨줬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호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제가 아끼는 남편의 사진과 작은 화분들까지 조심스럽게 운반해주는 걸 보고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딸네 집은 32평형 아파트였어요. 거실과 주방이 넓고 방이 3개나 있었거든요. 안방은 미영이와 정우가 쓰고 작은 방 하나는 태어날 아기 방으로 준비해뒀고 나머지 한 방을 제게 내어줬어요. 정우가 미리 제 방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뒀더라고요. 새 이불도 사뒀고 작은 화장대와 옷장도 마련해줬어요. 어머님, 이 방이 어머님 방이에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말했어요. 방은 남향이라 햇빛도 잘 들어왔고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여서 전망도 좋았어요. 제가 혼자 살던 작은 원룸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죠. 정말 고마워. 이렇게 좋은 방을 내어줘서. 제가 고맙다고 하니깐 정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위를 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땐 그저 행복했죠. 첫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혼자 살 때는 밤에 무서울 때가 많았는데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까 미영이가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우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어제 편히 주무셨어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죠? 이렇게 아침마다 안부를 물어보는 사위를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첫 주는 정말 행복했어요. 미영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같이 요리도 했어요. 제가 손맛이 좋다고 하니까 미영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정우가 퇴근하면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거든요. 정우는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영이는 임신 중 몸의 변화나 아기용품 준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정우는 퇴근 후에도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가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기도 하고 혈압약을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친자식처럼 챙겨줬거든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셔요?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제 건강을 챙겨주는 정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에는 더욱 좋았어요. 정우가 직접 운전해서 저와 미영이를 공원이나 마트에 데려가 주곤 했어요. 가끔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도 했죠. 레스토랑에서 정우가 저를 소개할 때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자랑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사위가 장모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이 집에 적응했어요. 제 나름대로 역할도 찾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청소를 하고 미영이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는 제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호도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어머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거든요. 아기 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함께 했어요. 미영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고르고 유모차도 보고 침대도 골랐어요. 손주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정호도 주말마다 함께 나가서 아기 용품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샀어요. 미영이가 임신 6개월이 되면서 배가 제법 불러왔어요. 제가 배를 만져보면서 손주와 대화를 하기도 했죠. 아기가 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뱃속에서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영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정호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미 아이 이름도 몇 개 정해뒀고 태어나면 뭘 가르쳐 줄지 계획도 세워뒀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2달째에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가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워낙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가족과 함께 살게 되니까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정호의 말투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정중하고 다정했는데 조금씩 톤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존댓말은 쓰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어디 안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외출을 권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먼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미영이에게 물어보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식사 시간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호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끌었는데 요즘에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간단하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김서방,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별일 없었어요 라고 간단히 답하고 말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제 방문을 자주 두드리는 거였어요. 저녁 늦게나 새벽에 제 방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제 방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정말 이상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미영이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미영이는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했어요. 임신 중이라 밤에 자주 깨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엄마, 정호 씨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미영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호가 제 물건들을 자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청소하면서 움직인 줄 알았는데 미영이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는 정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여전히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외출을 권했고
가끔은 거의 강요하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경로당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친구분들이라도 만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건강과 사교 활동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집에서 나가라는 뉘앙스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정호가 제 보험에 대해 물어본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보험 증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세요? 제가 왜 그런 걸 묻는지 물어보니 가족이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미영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미영이는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힘들어했어요. 몸도 무거워지고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영이에게 제 걱정을 털어놓기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정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감정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우에게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였기 때문에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저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정우의 말투였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정중하고 다정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제가 뭔가 부탁을 하면 기꺼이 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집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어리둥절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정우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건강을 위해서 바깥 공기도 좀 쐬시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우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진실한 느낌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미소였거든요. 그 이후로 정우는 거의 매일 저에게 외출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이나 하고 오세요. 경로당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어머님, 백화점에라도 다녀오세요. 구경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제 건강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집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날이면 정우의 표정이 확연히 안 좋아졌어요. 전에는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면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전에는 퇴근하면 거실로 와서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인사만 대충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정우가 와서는 채널을 바꾸거나 아예 TV를 꺼버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볼륨을 확 줄여버리곤 했어요. 사실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어도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정우가 먼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간단하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김서방, 오늘 회사에서는 어땠어? 별일 없었어요. 요즘 일이 많이 바쁘지? 그냥 그래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이나 동료들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제는 제가 관심을 보여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요리를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냥 먹기만 하고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가끔은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 국 좀 짜네요. 이 반찬은 어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제가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전에는 제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제 방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서랍 안에 물건들, 심지어 옷장 안에 옷들까지 누군가 뒤져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미영이가 청소를 하면서 움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영이에게 물어보니 제 방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제 물건을 만진 걸까요? 정우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제 서랍을 뒤져본 흔적이 여러 번 발견됐어요. 저는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어디에 뭘 놨는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서랍 안에 물건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정말 확실하게 알아봤어요. 제가 외출하기 전에 서랍에 있는 물건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뒀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물건들이 움직여 있었어요. 누군가 제 서랍을 뒤져본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용하는 약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약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하루에 몇 번 먹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 혈압약 말고 다른 약은 안 드세요. 어머님, 약은 언제 드세요? 식전에 드세요? 식후에 드세요? 어머님, 약 부작용 같은 건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 약에 대해 자주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해서 이상했어요. 왜 사위가 장모약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할까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없을 때 제 약통을 뒤져본 것 같았어요. 저는 약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놓는 습관이 있는데 약통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의 개수도 하나씩 줄어든 것 같았어요. 혹시 내 약을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 이상한 건 정우가 제 보험에 대해 물어본 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세요? 제가 왜 그런 걸 묻는지 물어보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갑자기 제 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어머님, 보험증서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세요?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사위가 제 보험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요?
밤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녁 늦게나 새벽에 제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제 방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정말 이상해서 조용히 문을 열어봤는데 복도에 정우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제 방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자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변명했어요. 아, 어머님.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었어요. 왜 제 방 앞에서 서 있었던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미영이에게 이야기해 볼까 생각했지만 미영이는 요즘 들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뭔가 피곤해 보이고 짜증을 잘 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우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정우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면 미영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제가 트집을 잡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미영이를 자세히 보면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있을 때 미영이의 표정을 보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우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제가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마치 정우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어요.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영이가 원하니까 따라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우의 변한 모습,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미영이의 달라진 태도까지 모든 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제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욱 이상한 하루였어요. 정우가 아침부터 유난히 예민해 보였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더니 제가 외출 계획이 있는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서 집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정우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어머님, 정말 나가실 일이 없으세요? 날씨도 좋은데. 정우가 계속 외출을 권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왠지 집을 떠나기 싫었어요. 몸도 좀 피곤했고 미영이가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집에서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제가 집에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출근할 때도 평소와 달리 인사를 대충 하고 나갔고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미영이도 그런 정우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미영이는 몸이 무거워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임신 8개월이 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영이를 대신해서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했어요. 오후에 미영이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기용품 준비나 출산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미영아, 무슨 걱정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몸이 힘들어서요.
하지만 미영이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몸이 힘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끔 현관문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정우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미영이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왜 제가 외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정우도 무뚝뚝하게 식사만 하고 미영이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미영이와 대화도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미영이도 몸이 힘들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특히 정우와 미영이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밤 10시 반쯤 되어서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거였는데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화면을 보니 미영이었어요. 같은 집에 있는 딸이 왜 전화를 하나 싶어서 이상했지만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영아?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급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딸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목소리였거든요. 미영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 정우가 이상해요.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해놓고는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뚝 하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라고 나오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요. 정우가 이상하다는 미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역시 제가 느낀 게 맞았던 거예요. 미영이도 정우의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미영이 방으로 가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고 정우도 함께 있을 텐데 괜히 소동을 벌이는 게 좋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전화로 이야기한 걸 보니 정우가 모르게 저에게 연락한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영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정우가 이상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에도 몇 번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는데
미영이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보통 8시쯤에는 일어나는데 그날은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 밤에 잘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부어 있고 표정도 어두웠거든요. 미영아, 어젯밤에 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제가 어제 잠깐 예민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미영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울면서 전화하고 갑자기 끊어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임신 후기라 감정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미영이는 계속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미영이의 목소리는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이고 무서워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정우에 대해 뭔가 말하려고 했잖아요. 분명히 정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미영아, 컨디션 괜찮아. 어젯밤에 잠 잘 못 잔 것 같은데. 정우가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확인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마치 미영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미영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를 보는 눈빛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출근한 후에 저는 미영이와 둘이 있게 되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어젯밤 일에 대해 다시 물어봤어요. 미영아, 정말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제가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엄마,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현관 쪽을 힐끔힐끔 보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마치 정우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미영이를 관찰해봤지만 평소와 다른 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무언가에 놀라면 깜짝 놀라고, 문소리가 나면 긴장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미영이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화를 받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더니 받고 나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했어요. 응, 괜찮아. 엄마랑 집에 있어. 알겠어. 짧게 통화를 마치고 나서 미영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도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영이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냈어요. 뭔가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저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어젯밤 미영이의 전화가 계속 생각났고 오늘 하루 미영이의 이상한 행동들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미영이도 정우를 이상하다고 했고 제가 느꼈던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의 그 울음 전화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미영이를 관찰했지만 딸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미영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였어요. 딸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말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정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미영이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우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도 아껴가며 했는데 정우가 없으면 한숨을 쉬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정우가 아침 일찍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고 큰 캐리어까지 끌고 나가는 걸 보니 꽤 긴 출장인 것 같았어요. 2박 3일 출장이에요. 어머님, 미영이 잘 부탁드려요. 정우가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는데 그때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급해 보였고 뭔가 초조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영이를 보는 눈빛도 평상시와 달랐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우가 나간 후 미영이의 표정을 보니 확연히 달라졌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미영이가 정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미영아,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무슨 일이야? 저는 이번에는 꼭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미영이가 혼자 고민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예전보다는 덜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저는 미영이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밖에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왔어요. 정우가 없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한결 평온해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차를 마시면서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영아, 엄마가 요즘 느끼기에 정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그러자 미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미영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미영이 옆으로 가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울지 않았는데 이렇게 절망적으로 우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영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영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미영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계속 사과하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사과부터 하니까 더욱 궁금했어요. 미영아,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제가 정우 씨의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미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무척 불길하게 들렸거든요. 무슨 계획? 정우가 뭘 계획했다는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우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험금이라니?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보험금이 뭔 소리야? 무슨 보험금? 엄마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보험을 들었다고? 정우 씨가 엄마 몰래 들었어요. 수억 원짜리 보험을. 그리고 수익자는 제가 되어 있어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이 들어져 있고 수익자는 미영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보험을 들었다는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정우 씨가 엄마가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나면 좋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정우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정우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거액의 보험을 들어둔 거라는 걸요.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던 사위가 제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미영아, 그럼 처음부터 나를 모시겠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정우 씨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갑자기 저를 모시겠다고 한 것, 제 약에 관심을 보인 것, 보험에 대해 물어본 것, 자꾸 외출을 권한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정우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한 거야? 저는 정우의 동기를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우 씨가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영이의 설명을 들으니 정우의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럼 너는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쯤부터요. 정우 씨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말한 걸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웠어요. 미영이가 한 달 전부터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니. 그러면 그동안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자신의 남편이 엄마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정우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도 빼앗겠다고.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정우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내까지 협박해서 입을 막아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어요. 정우 씨가 계획을 당길 수도 있잖아요. 미영이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니 더 위험해질 것 같고 말하지 않자니 저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믿고 고마워했던 사위가 사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깨달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정말로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우가 저를 해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미영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미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정우 씨가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한다는 걸 알면 미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우가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반드시 정우의 계획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정우를 막아야 해. 하지만 엄마, 어떡해요? 정우 씨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미영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정우의 계획에 당하고 싶지 않았고 미영이와 손주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정우를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미영이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저는 이틀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저는 미영이와 함께 정우의 말을 녹음할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발뺌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는 처음에 무서워했지만 결국 저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데 동의했거든요. 엄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우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미영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미영이와 태어날 손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미영이가 예전에 어학 공부할 때 사용하던 거였는데 작고 성능이 좋아서 대화를 녹음하기에 적합했어요. 몇 번 테스트해 보니 선명하게 녹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우와 대화할 때 사용할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지, 어떻게 정우가 인정하도록 유도할지 생각해 봤거든요. 정우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대충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미영이에게도 역할을 맡겼어요. 저와 정우가 대화할 때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필요하면 증언도 해달라고 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이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 둘 다 정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오후 6시쯤 정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사위처럼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 걱정이 많았어요. 정우가 평상시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걱정이라니 오히려 제가 혼자 있을 때 사고가 나기를 바랐던 거 아닐까요? 응, 잘 있었어. 미영이도 별일 없었고.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정우는 출장 이야기를 간단히 했고 미영이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미영이와 최종 확인을 했어요. 녹음기는 잘 작동하는지, 계획에 변경사항은 없는지 점검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오후 8시쯤 저는 결심하고 정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정호에게 다가가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김서방, 우리 대화 좀 하자. 정호가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봤어요. 평상시처럼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때 미영이가 자기 방에서 나와서 거실 한쪽에 앉았어요. 정호는 미영이를 보더니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는 저와 정호가 대화할 때 미영이가 끼어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서방, 내가 요즘 이상한 걸 느끼고 있어. 어떤 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정호가 여전히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경계하는 기색을 느꼈어요. 김서방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어. 그리고 자꾸 나한테 외출하라고 하고 내 약이나 보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고 저의 말을 듣고 정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걱정이라고? 그럼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든 것도 걱정해서 한 일이야? 제가 이 말을 하자 정호의 얼굴색이 확 변했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고요? 김서방, 나는 다 알고 있어. 미영이가 모든 걸 다 말했거든. 그때 정호가 미영이를 보면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영아, 내가 뭘 말한 거야? 정호가 미영이에게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차가운 톤이었어요. 미영이는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했어. 보험 얘기도, 엄마를 해치려는 계획도 다.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보험을 들었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정호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정말 뻔뻔한 말이었어요. 보험을 든 목적이 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한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김서방, 그럼 나를 모시겠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죠. 정호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니 제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내가 사고로 죽기를 바랐다는 것도 사실이야? 저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부정할 수도 없었나 봐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호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치 이해해달라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제 목숨을 노리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장모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거야?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자연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랐다고 하는 게 맞죠? 정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자연스러운 사고라니 그것도 결국 제가 죽는 걸 바랐다는 말 아닌가요? 김서방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어머님, 저도 원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정우가 계속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내서 정우에게 보여줬어요. 김서방 방금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 정우가 녹음기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방금 한 말들이 모두 증거로 남겨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 혐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방금까지의 뻔뻔한 모습은 사라지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이었고 정우를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김서방, 이미 늦었어. 김서방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님, 제발요. 미영이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정우가 미영이와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는 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가족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김서방이 미영이와 아이를 정말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정우의 애원을 무시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 전화를 받는 동안 정우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경찰이 오기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정우는 계속 용서를 빌었고 미영이는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면서 경찰에게 설명할 내용을 준비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정우의 보험 가입 내역과 협박 사실들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들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정우를 연행했어요. 김순자님, 용기 있는 신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우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고마워했던 사위였는데 이렇게 끝나게 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였거든요. 정우가 경찰에 연행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정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좋은 인상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느낀 이상한 기운들, 그리고 오늘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미영이도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신고해. 동참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미영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에서 저와 미영이를 따로 불러서 상세한 진술을 받았어요. 저는 정우가 저를 모시겠다고 제안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던 모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진술했어요. 특히 정우가 제 약에 관심을 보였던 일, 자꾸 외출을 강요했던 일, 제 보험에 대해 물어봤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방을 뒤진 흔적들이나 밤중에 제 방 앞에서 서성였던 일들도 모두 진술했어요. 경찰은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정우가 자신의 범행 계획을 인정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보험금을 노렸다고 인정한 부분과 제가 사고로 죽기를 바랐다고 한 부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정우가 제 이름으로 가입시킨 보험이 무려 3억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시켜 놨더라고요. 총 보험금이 5억 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호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사실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서류를 보니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정호가 평소에 제 서명을 몰래 연습해서 위조한 거였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호는 제가 집으로 이사 온 직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저를 모시겠다고 제안한 것부터가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정호의 경제적 상황도 조사 결과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은행 대출만 3억 원이 넘었고 사채까지 손을 댄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도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호는 보험금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만약 저와 미영이가 조금만 늦게 알았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한 거예요. 특히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으면서도 무시했어요. 미영이가 자책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미영이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이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정호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정호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고 오히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미영이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정호 쪽에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아마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서 포기한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 정호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어요. 혐의는 사기, 서류 위조, 살인 예비 음모 등이었어요. 검찰에서는 정호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해서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재판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와 미영이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법정이라는 곳이 무서웠지만 진실을 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법정에서 정호를 다시 본 순간은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니까 한때 제가 그렇게 고마워했던 사위가 맞나 싶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증언할 때 정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법정에서 정호의 이상한 행동들과 협박, 그리고 보험금 계획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어요. 김정호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갔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제가 증언할 때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영이의 증언도 강력했어요. 정호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특히 정호가 술에 취해서 실수로 말한 내용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정호의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몇 달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서류 위조, 협박 등을 근거로 중형을 요구했어요. 재판부에서도 정호의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봤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지적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할 때 저는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 선고에서 정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예비 음모, 서류 위조,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였어요. 정호는 선고를 듣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응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뉴스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정호의 형이 확정된 후에야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는지 그때서야 실감했거든요. 이제는 정호가 저를 해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정호가 위조로 가입시킨 보험들을 모두 무효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미 납부된 보험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어요. 정호의 범행이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화된 거였어요. 미영이의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되었어요. 이제 미영이는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 중이라 힘들었지만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미영이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응,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안전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던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어요. 정호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와 미영이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기쁜 일은 건강한 손주가 태어난 거였어요. 미영이가 출산을 할 때 저도 병원에 함께 있었는데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손주는 정말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정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어요.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따뜻함과 포근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엄마, 이 아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미영이가 아이를 보면서 말했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을 지나온 후에 만난 이 작은 천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출산 후 미영이와 아이 그리고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정호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고 특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집은 미영이 직장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우리 셋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여서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았어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전에 정호와 함께 있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정호가 저에게 선물했던 것들이나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정리해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이와 함께 아기 돌보는 일을 나눠서 했고, 저는 간단한 집안일과 요리를 담당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녁 때였어요. 미영이와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이가 자고 나면 저희는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정호 사건 이후로 저희 모녀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영이가 가끔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미영이에게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준 것도 미영이었고 함께 정호에 맞선 것도 미영이었거든요.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웃기도 하고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미영이가 잠시 쉴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정호 사건 이후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권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받았는지 깨달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겪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순자님,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하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제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도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거든요. 정호의 진짜 모습을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후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미영이도 저와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미영이 역시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모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영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미영이를 전혀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에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아이가 6개월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뒤집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옹알이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미, 할미니. 아이가 처음으로 할미라고 부른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동안의 모든 아픈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도 엄마가 되면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강해졌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저도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정호라는 악몽 같은 존재는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졌고 대신 작고 소중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가끔 정호 사건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나 두려움보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고, 미영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비슷한 위기에 처한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관계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의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